안녕하십니까.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386명으로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소 감소하는 듯 하지만 어제부터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이 재개가 됐고요. 또 가족, 지인 등을 통한 전파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언제든지 확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상 곳곳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방역수칙과 개인위생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TBS 특보 코로나19, 오늘도 코로나 상황과 이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신규 확진자가 386명으로 이틀째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월요일 날은 이 주말 영향으로 화, 수, 목, 금, 토와 비교했을 때 확진 환자 숫자가 줄어드는 이제 경향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오늘 300명대가 나타났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몇 가지 양호한 지표들은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 검사 건수가 이제 5만 건 이상으로 주말 검사 건수의 거의 2배 가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일단은 300명대가 나왔다라는 것도 고무적인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시 현재까지 확진 환자 현황을 놓고 봐도 어제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렷하게 집단 감염이라던가 아니면 갑자기 많은 확진 환자가 추가하지 않는 한은 내일도 검사 건수와 추이를 염두에 둔다면 300명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지표가 검사 건수 대비 얼마나 양성으로 나왔는지 이 확진율인데요. 그런데 그 확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의 비율이 여전히 20% 이상인 게 조금 걸리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확진 환자 숫자는 감소하는 추세라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예. 이런 추세가 수, 목, 금, 토에도 일관되게 확인이 된다면 지난 11월 말부터 연초까지 계속되었던 유행은 정점을 찍고 약간 사그라지는 추세다라고 네.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요. 어제부터 카페와 실내 체육시설과 같은 일부 업종의 영업이 재개됐다는 겁니다. 영업 재개 첫날 일단 어떤 모습이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예.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는 여전히 유지하면서도 이 음식점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오후 9시까지 카페 내 취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2인 이상이 카페에서 취식을 할 경우에는 1시간 내로 시간 제한하는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을 두긴 했습니다만은 아니나 다를까 어제 서울 곳곳에 있는 카페가 굉장히 북적대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또 카페뿐만 아니라 노래방이라던가 헬스장 같은 곳도 영업을 개시를 했는데 노래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북적대는 모습을 보여서 카페나 노래방 이용이 재개되고 나서 확진 환자 추이가 어떻게 될지도 예의주시해야 될 상황인데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번 주 상황은 지난주, 지지난주의 거리두기 효과가 이번 주에 반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제부터 카페 문을 열고 헬스장 문을 열고 노래방 문을 여는 효과는 빠르면 다음 주 그리고 늦으면 다다음 주부터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문을 열었다고 하더라도 방역 수칙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앞으로 일주일 후, 2주일 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판가름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카페에서는 얘기해 주셨지만 2인 이상은 1시간 이내로 머물러야 하잖아요. 이게 과연 지켜질까도 사실 좀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영업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대목이죠. 왜냐하면은 일일이 테이블마다 시간을 체크할 수도 없거니와 그리고 또 혹시 시간을 초과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가가지고 나가달라고 하는 것도 카페를 영업하는 영업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2인 이상이 실내에서 취식을 한다고 음료를 가져갈 때 1시간 내에 이제 마무리하고 퇴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일단 1차 권고를 하고요. 그리고 2차 시에는 방송을 한다거나 혹은 종업원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약간의 이제 코션을 주는 형식으로 이 방역 준칙을 좀 지켜보려고 하는 식으로 현장에서는 운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도 사실은
그 카페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동참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시민분들도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카페를 이용하시려면 2인 이상이 모일 때는 1시간 이내로만 이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사실은 그게 카페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본인이 혹시 그렇게 밀집되어 있는 카페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목적으로 예. 이제 2인 이상 카페를 이용할 시에는 반드시 1시간 이내에 잠깐 머물렀다가 나가는 것을 좀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업 제한을 유지하게 된 일부 업종에서는 반발이 있습니다. 특히 PC방 업계는 밤 9시 이후에 영업을 강행하는 점등 시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거리 두기에 대한 반발이 또 형평성 논란이라든지 왜 우리 업종은 이렇게 또 묶어놨냐라는 식으로 표출되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걱정도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지금 강하게 반발하는 업종이 이제 2개 업종인데요. 하나는 유흥업소입니다.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할 말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네. 노래방 영업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카페, 식당, 노래방 영업이 시작되었는데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취식을 할 수 있는 식당과 노래방이 이제 섞인 형태거든요. 근데 이제 유흥업소 종사자들이나 관계자들의 이 방역 당국에 대한 항의는 이런 것입니다. 룸으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수 제한만 하면은 노래방이라던가 혹은 식당이라던가 카페와 비교했을 때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그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제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라고 문제 제기를 할 만한 대목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요. 이제 PC방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PC방 같은 경우에는 취식이 어느 정도 제한되게 허용이 된다 하면은 사실은 뭔가 막 비말을 많이 튀기면서 노래방처럼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가능성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밤 9시로 딱 영업시간을 제한해 둔 것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형평성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지금 어쨌든 간에 방역 당국이 방역의 중요한 준칙을 자율 방역에 좀 맡기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문을 열어준 것이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생업에 분명히 피해가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업종에서 어떤 식으로 방역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들을 가지고 조금 의논하는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이 판단했을 때 이런 정도로 방역을 지킨다면 기존의 문을 열은 다른 업종과 비교했을 때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만약에 방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된다면은 바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하는 식의 조건을 달고 허용을 재개하는 것이 어쩌면은 생업을 위해서는 고려해야 될 대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여당 일각에서는 이달 말이나 혹은 2월 초 정도에는 그 확진 환자 추이를 봐서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업소들에 대해서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염두에 두고서 문을 여는 것을 조심스럽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소통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며칠 전에 업종별 처방에 대한 얘기를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소통을 하면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국내에서 영국, 남아공에 이어서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됐습니다. 영국이나 남아공발 변이는 전파력이 높다고 알려졌는데 이것과 비교를 한다면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는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이제 뭐 일본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브라질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은 브라질발 변이가 기존의 영국발 변이나 혹은 남아공발 변이와 관련해서 얼마나 더 전파력이 높고 혹은 독성은 얼마나 더 강한지 약한지에 대해서 판단할 만한 과학적 근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단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나 혹은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와 비교할 만큼 변이가 진행된 바이러스가 브라질에서도 발견되었다라는 사실 자체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방역 당국에서도 아직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이제 일관되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변이 바이러스 자체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작년 1월 20일 날 우리나라에서 첫 환자가 생기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계속되면서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수만 종이요. 네, 수만 종이. 그런데 그런 변이 바이러스 중에서 얼마나 많은 변이가 생겼고 그렇게 많은 변이가 생긴 바이러스가 전파력이나 혹은 독성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지가 중요한데 현재까지 가장 많은 변이가 생긴 것으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고 있는 영국발 변이도 전파력에 약간 더 영향력이 있다라는 일부 과학자들의 주장이 있는 것이지 실제로 그것이 유행 양상을 어떻게 바꿀지를 놓고서 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에 너무 그렇게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독일에서도 또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독일 정부에서도 조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역시 우려는 크게 안 해도 되지만 우려는 크게 안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개발이 되어가지고 여기저기서 접종이 시작된 백신의 효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변이 바이러스인지가 많은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걱정하실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다수의 바이러스 전문가들이나 백신 전문가들이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여기저기서 그런 낙관이 과학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제 저희가 잠깐 다루긴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 발생하면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 접종을 시작한 나라에서 백신과 관련된 부작용이나 사망 사례들이 들려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가 과연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을 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백신 접종을 뭐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이제 늦게 시작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 나라에서 백신 접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라든가 미비한 점들을 모니터링하고 또 보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할 때 그런 점들이 충분히 감안되어 가지고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무엇이냐면 2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접종이 될 가능성이 높은 백신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데요.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월 4일부터 영국에서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영국, 아르헨티나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규모 접종이 시작될 예정인데 현재까지는 또렷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게 없습니다. 이미 만약에 부작용이 있다면 한 건이 됐든 몇 건이 됐든 나왔을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계속해서 각 방역 당국이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 사례가 있다면 모더나 화이자 백신의 부작용 사례가 실시간으로 전 세계로 타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졌어야 됐을 텐데 아직까지는 이제 보고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수의 백신 전문가들도 안전성 측면에서는 메신저 RNA 백신보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는 백신 안전성 측면에서는 조금 안심한 상태에서 2월에 백신 접종에 들어가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화이자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빠르면 2, 4분기 늦으면 3, 4분기 이후에나 이제 접종이 시작될 텐데 그때는 지금 메신저 RNA 백신의 부작용 사례가 집중되고 있는 75세, 8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아니라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백신 접종 대상이거든요. 근데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통상적인 백신 부작용 외에 심각한 부작용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메신저 RNA 백신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우리나라로서는 저 절묘한 신의 한 수였으리라고 사후적으로 봤을 때 절묘한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만약에 백신과 관련된 부작용이 나타나도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연관고리를 분석해내는 거,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도 쉽지는 않죠. 네, 쉽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9월, 10월에 독감 백신 관련해서 이제 여러 사망 사례가 나왔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인과관계의 고리가 느슨하게라도 확인된 것은 딱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다 사후를 그냥 인과로 착각해서 이제 언론에 굉장히 많이 보도된 것으로 결국에는 결론이 났고 그런 방역 당국의 발표를 시민들도 다 이제 좀 납득을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도 부작용 사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 막무가내로 정부에서 다 보상을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확인을 한 다음에 보상해야 될 것은 보상을 하고
그리고 또 이건 인과관계라고 판정이 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 과정이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는 되어야겠군요. 당연히 그래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달 말부터 이제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될 텐데 다음 달부터 접종 예약이 시작이 되고요. 증명서도 발급이 된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제 백신 예약 그리고 또 백신을 접종한 분들이 내가 백신을 접종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 시스템까지를 지금 보완하고 개발하는 중인데요. 이것도 우리나라는 이제 굉장히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그 백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집적하고 또 정보를 공유하고 확인을 해주는 시스템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보완해가지고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도 예약을 하고 그리고 접종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증명서를 발급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하나로 통합되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코로나19와 관련된 브리핑이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수도권입니다.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과 관련하여 격리자 추적조사 검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223명입니다. 서울 은평구 병원 3번째와 관련하여 1월 1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수원시 복지시설과 관련하여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각각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총 20명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전통시장과 관련하여 1월 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총 20명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육류 가공업체와 관련하여 1월 15일 이후 격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00명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교회와 관련하여 1월 16일 이후 격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216명입니다. 호남권입니다. 전남 영암군 농장과 관련하여 1월 1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총 6명입니다. 경북권입니다. 경북 포항시 은행과 관련하여 1월 1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2명입니다. 이외 발생에 대해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 브리핑 후 대변인실을 통해 이를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주간 발생 추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 3주차 코로나19 환자 발생은 3,822명이며 전주에 5,413명에 비해 1,519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폭은 29%이며 최근 들어서 가장 큰 감소입니다. 보다 긍정적인 지표는 요양병원, 요양원과 같은 취약시설에서의 발생이 의미 있게 감소한 것입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의 환자 발생은 전주에 578명에 비해 341명이 431명으로서 이는 41%가 감소한 것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현재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소 추세에 대한 정보가 경각심을 느슨하게 하는 잘못된 시그널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호흡기 바이러스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동절기입니다. 또한 해외로부터의 여러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추세는 대규모 집단 발생은 감소하는 반면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개별적인 환자 발생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개별적인 접촉에 의한 하나의 사례가 대규모의 집단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또 다른 새로운 유행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세계보건기구의 제6차 국제보건규약 중 바이러스 변이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주 국제보건규약 긴급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근 코로나19 변이와 관련된 국제적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변이의 영향과 관련하여 영국에서 보고된 변이는 중증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전파력이 더 크다는 것, 그리고 덴마크에서 보고된 윙크와 관련된 변이 사례는 더 이상 인간에게 유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실험실 검사 등 검사 역량을 범국가적으로 강화할 것과 바이러스의 진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결과를 모든 국가에 공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의 안전과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병원체 분석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여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지속됨에 따라 한층 강화된 해외 입국자 방역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간 방역당국에서는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하였으며 입국 후와 격리 해제 전 검사를 모두 실시하는 등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하루 전인 1월 18일부터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주기를 입국 후 3일에서 1일 이내로 단축하여 변이 바이러스의 감시와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철저한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을 1월 28일까지 1주 연장하고 1월 25일부터 새로이 브라질 입국자도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적용받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함께 들으셨습니다. 감소 추세로 접어든 건 맞지만 언제든지 다시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방역을 다시 한번 철저히 지켜주시길 거듭해서 방역당국은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양구 기자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에는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